안녕하십니까. 전하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2014년 2회 환경기능사 채권 관연도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에 보시면 표준 상태라는 것은 0도씨 1기압 또는 0도씨 760mHg를 표준 상태라고 하죠. 물 6.6g을 수증기로 만들었을 때 부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6.6g을 리터로 고치라는 소리겠죠. 그럼 수증기는 기체니까 팁에 있는 것처럼 1몰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분자량은 18g이고 그때의 체적은 22.4리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18g과 22.4리터를 이용해서 6.6g을 리터로 고치는 거예요. 그럼 6.6g 곱하기 18g분의 22.4리터를 하면 그램 없어지죠. 따라서 8.21리터라는 값을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단위 환산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벤츄리 스크래버의 입구 유속으로 알맞은 것은 벤츄리 스크래버에서 입구 유속은 60에서 90m/s로 가장 빠르죠. 그리고 압력 손실이 집진기 중에서 가장 큽니다. 얼마죠? 300에서 800mAh로 따라서 가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3번 대기 상태에 따른 굴뚝 연기의 모양으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역전 상태는 부채형, 그리고 매우 불안정한 상태는 원추형, 안정 상태는 환상형, 그리고 상층 불안정, 하층 안정 상태는 훈정형이다. 자, 여기서 역전이라는 것은 연기가 이렇게 끝이 모아져서 흘러가죠. 부채형 맞습니다. 자, 그리고 매우 불안정이라고 하면 뭐예요? 루핑형. 자, 루핑형이라는 것은 바람에 따라서 굽이쳐서 흘러가는 모양. 자, 그리고 안정 상태라는 것은 뭐죠? 마찬가지 부채형입니다. 그래서 안정 상태나 역전 상태는 같은 말이죠. 자, 그리고 상층 불안정, 하층 안정. 자, 여러분들 상층 불안정, 하층 안정. 아래쪽에 안정이 있어요. 그럼 연기는 어디로 가죠? 위쪽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상승형 또는 지붕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설명이 바르게 된 것은 뭐죠? 가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역사적인 대교임 사건 중에서 포자리카 사건의 원인 물질은 어느 것인가? 포자리카 사건은 H2S, 그죠? 그리고 인도 보팔시 사건은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이 두 가지가 누설 사건으로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포자리카 사건은 H2S, 그리고 메틸 이소시아네이트는 MIC라는 메틸 이소시아네이트가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5번에 보시게 되면 황성분 1%를 함유하는 중류를 20톤/h로 연소시킬 때 배출되는 SO2를 석고로 회수하고자 할 때 회수되는 석고의 양은 얼마인가? 단 24시간 연속 가동하며 연소율은 100%, 탈락률은 80%. 자, 문제 조건에서 S를 연소를 시켜요. 그러면 SO2가 나오고 이 SO2를 석회석이라는 CaCO3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과정이죠. 그러면 우리가 나타내는 것은 석고를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S와 석고, CaSO4가 석고예요. 두 개를 비를 놓는 거예요. 그러면 석고의 분자량을 먼저 계산해 보면 칼슘의 원자량이 40, S의 원자량이 32, 그리고 O의 원자량이 16짜리가 4개, 그래서 136이 돼요. 따라서 S 32kg일 때 CaSO4 136kg은 자, 지금 중류가 20톤이니까 킬로그램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10의 3승을 곱하면 돼요. 따라서 20 곱하기 10의 3승 kg/h. 자, 그리고 이 중에 황분이 1%니까 0.01, 그리고 탈락률 80%의 황이 제거됐어요. 0.8. 자,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는 석고를 분으로 계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hour를 분으로 고치기 위해서 1시간은 60분을 보정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돼요. 따라서 x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11.33 kg/min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6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압력 중에서 크기가 다른 하나는 어느 것인가? 답은 1.013 Nm/제곱미터, 답안에 760mHg, 답안에 1013mbar, 답안에 ATM. 그래서 표준 기압에서 벗어나는 것을 찾는 거죠. 자, 먼저 표준 기압을 보시게 되면
10만 1325 뉴턴 per 제곱미터, 그리고 760 mHg, 그리고 1013 미리바. 읽을 때는 미터로 되어 있어도 미리바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1atm. 그래서 1atm을 미리바로 표시했을 때는 1013, mHg로 표기했을 때는 760, 그리고 뉴턴 per 제곱미터로 표시했을 때는 10만 1325가 되는 거죠. 자, 또 하나가 더 있죠. 뭐가 있어요? mH초로 표기했을 때 1332.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번이 잘못 표현됐죠. 자, 그리고 7번. 대기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온 역전의 종류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기온 역전의 종류는 풀이에 있는 것처럼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접지 역전, 지표에서 일어나는 역전과 공중에서 일어나는 역전이 있어요. 그래서 지표에서 일어나는 역전은 복사성 역전, 이류성 역전. 공중에서 일어나는 역전은 침강성 역전, 전선성 역전, 해풍 역전, 난류성 역전이에요.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접지 역전이나 공중 역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죠. 따라서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연소 시 연소 상태를 조절해서 질소산화물 발생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질소산화물을 억제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질소산화물이 발생하는 조건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질소산화물은 완전 연소 시에서 발생해요. 그래서 완전 연소 시가 되려고 그러면 온도는 고온, 공기는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반대로 질소산화물을 억제를 하려고 하면 온도는 낮게, 공기는 적게 공급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먼저 찾아보세요. 자, 온도 나와 있죠. 산소가 공기니까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 공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저온도 맞습니다. 저산소 맞아요. 자, 그런데 공급 공기량을 과량으로 주입한다고 그랬어요. 답은 같은 경우에서는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오는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질소산화물은 온도적인 측면과 공기적인 측면, 다시 말해서 공기가 많이 들어가고 온도가 높을 때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9번. 연기의 상승 높이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일단 우리가 굴뚝을 나타내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연기가 가는데 연기가 올라가는 상단과 하단이 있어요. 그래서 상단과 하단을 반을 나누면 여기 중심선이 되거든요.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높이를 정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쳐서 나타내는데 얘가 H, 얘가 델타 H. 두 개를 합치면 HE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H는 굴뚝의 실제 높이, 델타 H는 연기의 상승고, H는 유효 굴뚝 높이가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유효 굴뚝 높이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배출가스 유속, 당연하죠. 그리고 오염물질의 농도는 관계없어요. 오염물질의 농도하고 뭐 굴뚝에서 멀리 날아가는 건 관계없죠. 그 다음 외기의 수평풍속, 배출가스 온도. 자, 그리고 배출가스량은 영향을 줘요. 배출가스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굴뚝의 높이가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배출가스의 유속이 빠르면 빠를수록 멀리 올라가죠. 그 다음 외기의 수평풍속은 약할수록, 그리고 배출가스 온도는 높을수록, 외기 온도는 낮을수록 굴뚝의 높이는 높아진다는 거. 자, 따라서 관계없는 것은 나번이 됩니다. 자,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오존층의 두께를 표시하는 단위는 어느 것인가? 자주 나오죠. 오존층의 두께를 나타내는 단위는 dob선이죠. dob선.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을 보시면 자동차에서 공회전할 때 많이 배출되며 혈액이 흡수되며 헤모글로빈과의 결합력이 산소의 210배 정도로 강하고 중추신경계의 장애를 초래하는 가스는. 자, 일단은 공회전할 때, 공회전이라는 게 자동차가 교차로에 정지하고 있을 때죠.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아이드링 시. 자, 그리고 헤모글로빈하고 결합한대요. 헤모글로빈하고 결합하는데 산소의 210배. 그러면 뭐가 되나요? 일산화탄소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다번이 정답.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세정식 집진장치의 유지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여기서 세정식이라고 하면 물을 사용하는 섭식을 이용합니다. 가번, 먼지의 성산과 처리가스 농도를 고려하여 액가스비를 결정한다. 여기서 액가스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주입하는 액의 양의 비를 액가스비라고 그래요.
나번에 목부는 처리가스의 속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마모가 일어나기 쉬우므로 수시로 점검해서 교환한다. 답안의 기획분리기는 시설의 작동이 정지해도 잠시 공회전을 하여 부착된 먼지에 의한 산성의 세정수를 제거해야 한다. 여기서 기획분리기라는 것은 기체와 액체를 분리하는 장치죠. 답안의 벤츄리형 세정기의 집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될 수 있는 한 처리가스의 온도를 높게 해서 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처리가스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처리 효율이 떨어지죠.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처리 효율이 떨어지죠. 점착성이 크면 클수록 떨어지죠. 그래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처리가스의 온도를 높게 하는 게 아니고 낮게 해야 됩니다.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3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아황산 가스에 대한 저항력이 가장 약한 식물은 어느 것인가? 자, 여러분들이 약한 식물, 강한 식물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약한 식물을 기준이 되는 식물이라고 해서 지표 식물이라고 하는데 아황산 가스라는 SO2의 약한 식물은 대맥, 담배, 자주개나리, 목화, 보리가 있어요. 그러면 저항력이 약한 식물 이 중에 하나가 있겠죠? 대맥 없어요. 그리고 담배 있네요. 자주개나리 없고 목화 없고 보리 없고 그러면 담배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황산가스에 대한 지표식물 풀이에 나와 있는 이 지표식물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지표식물로 맞는 것은 약한 식물로 맞는 것은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지만은 약한 식물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14번 다음 집진장치 중에서 일반적으로 압력 손실이 가장 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압력 손실이 가장 큰 것을 찾으라고 하면 무조건 벤츄리 스크래브가 있나 없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압력 손실이 가장 작은 것을 찾으시오 그러면 중력과 전기가 있나 없나를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작은 것은 중력이 있으면 정답, 중력이 없으면 전기가 정답. 가장 큰 것을 찾으시오 그러면 벤츄리 스크래버가 있으면 정답. 꼭 기억하세요. 자, 중력은 압력 손실이 5에서 10mH죠. 전기는 10에서 20mH죠. 자, 그리고 벤츄리 스크래버는 300에서 800mH죠. 여기서 중력이 5에서 15mH라고 나와 있는데 5에서 10 정도로 보는 사람도 있고 5에서 15로 볼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관계없죠. 일단은 가장 작은 장치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가장 큰 것은 300에서 800mH의 압력 손실을 가지는 벤츄리 스크래버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5번에 보시면 다음 중에서 여과 집진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인가? 여과 집진 장치라는 것은 건식 집진 장치, 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식 집진 장치 중에서 가장 효율이 뛰어난 주처리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답은 350도씨 이상의 고온가스 처리에 적합하다. 350도씨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여과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풀이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250도 이하에서 처리하죠. 답은 여과포의 종류와 상관없이 가스상 물질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가스상 물질은 물을 사용하는 세정에서만 처리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처리하고자 하는 입자, 처리가스의 온도에 따라서 여과포의 재질도 선택해야 되겠죠. 답은 압력 손실은 20mH가 아니죠. 우리가 건식 집진기 중에서는 압력 손실이 가장 크죠. 얼마죠? 100에서 200mH죠. 자, 그리고 답은 집진 원리는 직접 차단, 관성 충돌, 확산 등의 형태로 먼지를 포집한다. 따라서 바르게 설명된 것은 라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산도 또는 경도는 어떤 물질을 기준으로 해서 환산하느냐? 자, 이 문제도 상당히 자주 나오죠. 자, 산도, 그리고 경도, 그리고 또 알카리도.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탄산칼슘이라는 CaCO3를 기준하죠. 따라서 탄산칼슘이라는 CaCO3를 기준하고 나타내는 단위는 ppm. ppm 단위가 mg per L죠. 그래서 ppm이나 mg per L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탄산칼슘,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활성설러지법에서 MLSS가 의미하는 것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인가? 활성설러지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활성, 살아있는 설러지, 미생물을 이용하는 거죠. 따라서 살아있는 미생물이 되니까 박테리아를 이용해서 유기물이나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그럼 여기서 MLSS라는 건 뭐죠? 반응조, 다시 말해서 포키조에 들어있는 미생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미생물이라는 게 부유물질입니다.
자, 그래서 찾아보면 폭기조니까 폭기조 혼합액 중의 부유물질. 따라서 다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18번. 미생물과 조류의 생물화학적 작용을 이용해서 하수 및 폐수를 자연정화시키는 공법으로 라구니가 하며 시설비와 운영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소규모 마을의 오수 처리에 많이 이용되는 공법은 어느 것인가? 여기서 가장 핵심은 미생물과 조류를 이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미생물과 조류의 공생관계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생물은 조류로부터 산소를 공급받고 조류는 미생물로부터 우리가 영양물질을 공급을 받는 거죠. 자, 그리고 또 가장 핵심적인 용어 중에서 라군입니다. 그래서 미생물과 조류의 공생관계, 라군이라고 하는 우리가 처리 방법은 그 말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처리한다고 해서 산화지법이라고 합니다. 다번이 정답. 자, 그리고 1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인체의 만성 중독 증상으로 카네미 유증을 유발하는 물질은, 자,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카네미 유증이라는 것은 PCB, 가번이 정답이죠. 자, 이거 외에도 카드뮴, 라번에 나와 있는 카드뮴은 이따이따이병, 그리고 수원, HG라는 수원은 미나마타병 또는 헌터-루셀 증후군. 그래서 PCB, 수원, 카드뮴 이 세 가지에 관계되는 공해병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무기성 부유물질, 무기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돌이나 자갈처럼 분해가 되지 않는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자갈, 모래, 뼈 등의 토사류를 제거해서 기계장치 및 배관의 손상이나 막힘을 방지하는 시설은, 그러면 여기서 무기물을 제거하는 장소예요. 우리가 보통 처리하는 것은 무기물과 유기물 두 가지로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무기물을 처리하는 장소는 침사지, 모래나 자갈이기 때문에 유기물을 처리하는 장소는 침전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무기물을 처리하기 때문에 침전지가 아니고 침사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핵심은 여러분들 무기성, 그리고 자갈이나 모래, 따라서 침사지, 여기 사자가 모래 사자입니다. 침이라는 것은 가라앉을 침, 지는 우리가 연못지라고 하죠. 따라서 모래를 가라앉히는 장소. 반면에 침전지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유기물이나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장소를 뜻합니다. 자, 그리고 2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비점오염원에 해당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비점오염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질오염원에 보면 점오염원, 비점오염원이 있는데, 비점오염원은 풀이되어 있는 것처럼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배출원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토양이에요. 토양. 농경지에서 우리가 농경지를 경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료라든지 퇴비 같은 걸 사용하잖아요. 거기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있어요. 그런 오염물질들이 배출되는 농경지를, 우리가 농경지에서 배출되는 물을 우리가 비점오염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농경지 배수가 정답인 거죠. 자, 반면에 나번에 있는 폐수처리장 방류수, 축산폐수, 공장에서 하는 폐수 같은 경우에서는 정해진 곳에서 배출된다고 해서 점오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2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2번에 보시면 동점도의 단위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인가? 자, 동점도라는 것은 점성계수를 밀도로 나눠준 값인데 제곱센치 퍼 세컨 또는 스토크 단위라고 해요. 그래서 제곱센치 퍼 세컨은 스토크 단위라고 하죠.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답은 제곱센치 세컨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2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에탄올의 농도가 350mg/L인 폐수를 완전 산화시켰을 때 이론적인 화학적 산소 요구량을 계산하시오. 자, 여기서 이론적인 화학적 산소 요구량을 계산하라는 소리는 뭐를 계산하라는 소리냐면 산소량을 계산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 문제도 지금 자주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에탄올을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를 시켜요. 그럼 CO2와 H2가 나오니까 C 뒤에 있는 숫자가 CO2 앞에 옵니다. H 여기 5개, 여기 1개, 6개니까 H2 앞에 2분의 6은 3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반대로 산소 2개짜리가 2개, 4개, 1개짜리가 3개, 7개가 있어요. 그럼 7개가 O2 앞에 다 오면 안 되고 여기 1개를 주면 6개가 오죠. 2분의 6은 3. 자, 그 다음에 에탄올의 분자량을 조사해 보면 탄소 12짜리가 2개, H 1짜리가 5개, O 16, H 1, 그래서 46이에요. 그러면 46g일 때 산소는 3개짜리가 있어요. 3 곱하기 32g.
그럼 에탄올 얼마에 해당하는? 350mg/L에 해당하는. 따라서 대각선으로 곱하면 COD의 값은 730.43mg/L죠. 여기서 말하는 COD라는 것은 산소량을 뜻합니다. 산소량.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24번에 보면 주간에 낮에 호수에서 조류가 성장하는 동안에 조류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여기서 조심을 해야 돼요. 왜 주간이라는 말이 나와 있느냐 하면 이 조류라는 물질은 햇볕이 있으면 뭐를 하느냐 하면 광합성을 해요. 광합성. 자, 따라서 광합성 작용을 함으로써 우리가 광합성 작용을 한번 볼까요? 자, CO2와 H2O를 이용을 해서 낮에 빛을 받아요. 그러면 CH2O라는 세포를 형성을 해요. 세포를 만들고 그리고 O2가 발생하죠. 그러면 낮에 지금 광합성 작용을 한다는 것은 CO2가 소모가 돼요. CO2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pH가 높아져요. 자, 그 다음에 O2가 증가하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쭉 보면 용존산소 농도라는 DO가 어떻게 돼요? 증가. 광합성 작용을 하며 O2가 증가하죠. 반면에 지금 문제 조건이 없는데 pH라는 조건이 나와 있으면 pH도 어떻게? 증가. 그래서 정답은 라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산화에 해당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산화라는 것은 산소하고 결합하는 거예요. 반면에 산소를 잃으면 환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소하고 결합하는 것은 환원. 그리고 산화수가 증가하게 되면 산화. 산화수가 감소하게 되면 환원. 전자를 잃으면 산화. 전자를 얻으면 환원. 따라서 산화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2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6번에 보시게 되면 하수의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시료를 배양기에 넣기 전에 용존산소량이 10mg/L, 시료수를 5일 동안 배양한 후에 용존산소량이 7mg/L, 시료를 5배 희석하였다면 하수의 BOD5의 농도는, 자, 여러분들이 이 BOD 농도를 계산했을 때는 큰 농도에서 작은 농도를 빼요, 일단. 그리고 희석 배수치가 있으면 희석 배수치를 곱하고 희석 배수치가 없으면 안 곱하면 돼요. 자, 따라서 농도가 두 개 있죠. 10mg/L와 7mg/L.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 그럼 10에서 7을 빼요. 그런 다음에 희석 배수치가 있나 없나를 봐. 5배를 희석했어요. 그럼 5배로 곱해주면 돼요. 그럼 우리가 BOD 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BOD 농도는 농도가 두 개가 있는데 큰 농도에서 작은 농도를 뺀 다음에 희석 배수치가 있으면 희석 배수치를 곱하면 바로 BOD 농도 15mg/L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2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건조전에 설렀지 무게가 150g, 항량으로 건조한 후에 무게가 35g이었을 때 수분의 함량은, 자, 우리가 건조전, 건조 후 그 차이가 뭐죠? 수분의 차이죠. 그러니까 150g에서 35g을 빼면 없어진 것만큼 뭐가 나오죠? 수분량이 나오는 거죠. 이 값을 다시 퍼센트로 나타내려고 하면 처음의 값이 150g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의 값으로 한번 나눠주고 그리고 퍼센트로 계산하려고 하면 곱하기 100을 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수분량은 150g에서 35g 차이 빼주면 그 차이가 수분량이에요. 이 값을 처음의 값에 비해서 몇 퍼센트지를 표현해 주려고 하면 처음의 값 150g으로 한 번 더 나눠주고 퍼센트로 표현하니까 곱하기 100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굳이 식으로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2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8번에 보면 신도시를 중심으로 설치되며 생활호수는 하수 처리장으로, 우수는 별도의 관거를 통해서 직접 수욕으로 방류되는 배제 방식은, 지금 보시게 되면 생활호수는 하수 처리장으로, 우수는 별도의 관을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수와 우수가 같은 관을 쓰나요? 다른 관을 쓰나요? 지금 28번의 내용을 보면 다른 관을 쓰죠. 그래서 다른 관을 쓰게 되면 분류식, 그리고 두 개를 같은 관을 쓰게 되면 함유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관을 쓰기 때문에 분류식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지표수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지표수라는 것은 뭐냐면 지표에 있는 물을 지표수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하수라는 것은 지하에 있는 물을 지하수라고 하죠. 그러면 지상에 노출되어서 오염의 우려가 큰 편이다. 맞습니다. 용존산소 농도가 높고 경도가 큰 편이다.
용존산소는 높은데 경도는 낮은 편이죠. 이 경도가 높으려고 하면 칼슘, 마그네슘 등등의 이온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경도가 높은 물은 지하수, 경도가 낮은 물은 지표수. 그래서 오존 농도는 많으나 경도는 낮은 편이 지표수입니다. 다음에 철이나 망간 성분이 비교적 적게 포함되어 있고 대량 치수가 용이한 편이다. 다음에 수질 변동이 비교적 심한 편이다.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수질 변동이나 온도가 가장 심하게 변하는 편이죠. 어디에 비해서? 지하수에 비해서. 따라서 4번이 정답. 자, 그리고 3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생물학적 처리 공법으로 하수 내의 질소를 처리했을 때 탈질이 주로 일어나는 공정은 어디냐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탈질이라는 것은 질소를 제거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질소가 제거되는 과정은 주로 무산소죠. 무산소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반응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반응조가 혐기성조라는 게 있고, 무산소조라는 게 있고, 그리고 폭기조, 포기성조라는 게 있거든요. 자, 혐기성조는 인해 방출, 그리고 무산소조는 탈질, 탈질이 질소 제거예요. 그리고 폭기조는 인해 과잉 흡수. 자, 그리고 질소를 처리한다고 그러면 질산화까지 일어나요.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따라서 탈질이 일어나는 조는 무산소가 정답이 되는 거죠.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